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47대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미국의 황금 시대는 이제 시작된다며 미국이 더 이상 외국에 이용당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최우선으로 두고 무역 시스템 개편에 즉시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인 대신 외국에 세금과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부 국경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 병력을 주둔시켜 불법 이민자 유입을 차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도 선포해 석유 시추 등 관련 규제를 대폭 강화할 방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그린 뉴딜 정책이 종료된다면서 전기차 의무화 정책이 폐지된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백악관은 파리 기후협정에서 다시 탈퇴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달러화는 트럼프 취임 첫날 새로운 관세 정책이 발표되지 않을 것이란 보도에 급락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취임식을 앞두고 장중 10만 9천 달러를 돌파했다가 곧바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To the best of my ability. That's going to change. Some of the teachers, our children. And felt something hit me reall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1일 화요일 모닝벨 시작합니다. 이제 트럼프의 시대가 드디어 막을 올렸습니다. 밤사이 열린 취임식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 시대를 언급하면서 자신이 돌아왔음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네, 이 취임 연설은 예상대로 미국 우선주의 일색이었는데요. 관세와 불법 이민자, 에너지 등 초강경 정책들이 제시됐습니다. 자, 오늘 모닝벨은 특보로 진행됩니다. 먼저 취재기자 연결해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분위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주연 기자. 네, 서주연입니다. 네, 완전히 달라진 미국이 천명됐어요. 네, 현지 시간 20일 미국 수도 워싱턴 DC의 연방의회 의사당 로툰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선서와 함께 47대 대통령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미국의 황금 시대는 이제 시작된다고 선언을 했는데요. 나는 매우 단순히 미국을 최우선시할 것이라며 집권 일기 취임사와 마찬가지로 아메리카 퍼스트, 즉 미국 우선주의를 국정 모토로 내세웠습니다. 취임사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네, 관세, 국경, 에너지 등 다양한 정책 방향을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단 하루도 미국이 이용당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우리의 주권을 되찾고 안전을 회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멕시코만의 이름을 미국만으로 변경하고 파나마 운하 운영권을 되찾아오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남부 국경에 대해서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대를 배치해 모든 불법 입국자를 구금하겠다고도 선언했습니다. 무역 시스템 재점검과 외국에 대한 관세 확대 부과 방침도 밝혔고요.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석유 등에 대한 시추를 확대하겠다고도 공언했습니다. 네, 자 취임식이 실내에서 진행됐는데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당초 의사당 야외 개최 예정이었지만 한파 탓에 실내로 바뀌었는데요. 대통령 취임식이 의사당 안에서 열리는 것은 지난 1985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취임 이후 40년 만에 처음입니다. 20만 명 이상이 초대를 받았지만 장소가 바뀌면서 수용 가능 인원이 800명 남짓이 됐는데요. 일부 지지자들은 의사당에서 1km 정도 떨어진 캐피털원 아레나에서 생중계로 취임식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 임기 중에 화성에 성조기를 꽂겠다고 다짐하자 정부 효율부 수장이기도 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손은 벌쩍 들어올려 눈길을 끌었습니다. 역대 최고령 대통령으로 백악관에 입성한 트럼프 대통령은 여당인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한 연방 상하의원과 보수의인 연방 대법원 등 강력한 권력 기반을 갖춘 채 대통령직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SBS 비즈 서주연입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서 미국의 국익을 최우선에 두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취임 첫날부터 행정명령을 동원한 강력한 조치를 예고를 했는데요. 김성훈, 김동필 기자와 이어서 오늘 소식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김성훈 기자, 취임사에서 미국의 국익을 가장 먼저 얘기했습니다. 트럼프답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기가 시작되고 있다고 취임사를 시작하면서 자신이 다시 돌아왔음을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미국의 국익을 최우선에 두겠다고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We will be the envy of every nation, and we will not allow ourselves to be taken advantage of any longer. During every single day of the Trump administration, I will very simply put America first. 그러면서 행정명령을 통해 나라를 다시 바로 세우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네, 특히 관세가 관심사였는데 새로운 건 없었어요.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노동자와 시민을 지켜내기 위해서 무역 시스템을 개편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국민 대신에 외국에 관세를 부과해 국익을 키우겠다고 강조했는데요. 관세를 징수할 대외 세입청을 새로 만들었다고도 소개했습니다. 다만 행정명령을 통한 추가 관세 부과 계획을 직접 밝히진 않았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적인 관세 부과 대신 중국과 캐나다, 멕시코 등을 중심으로 불공정 무역 관행 조사를 지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단은 관세 정책 강도가 예상보다 후퇴하면서 주요국 화폐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 지수도 소폭 하락했습니다. 사실 취임식 하자마자 뭐 100개 넘는 행정명령 서명하겠다 이런 예고들이 나왔었는데 그럼 어떤 이슈들에 대해서 서명을 한 걸까요? 네, 아직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행정명령을 첫 번째로 서명했는지는 전해지지 않고 있는데요. 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행정명령을 언급하면서 남부 국경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이민자 문제 대응을 위해 군대를 보내겠다고도 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And I will send troops to the southern border to repel the disastrous invasion of our country. 이와 함께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도 언급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인플레이션의 원인으로 에너지 가격 폭등을 지목하면서 석유와 가스 등 시추 관련 규제를 풀고 개발을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관련한 행정명령에는 파리기후변화협정의 탈퇴도 담겼다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행정명령으로 전기차 의무 규정을 철폐하겠다고도 했는데요. 이를 통해서 미국 정통 자동차 산업과 노동자를 살리겠다고 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상 전기차 보조금을 없애거나 축소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김성규 기자 잘 들었고요. 자, 이제 김동필 기자 만나보겠습니다. 시장 흐름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비트코인 먼저 보죠. 취임식 전에는 확 올랐다가 취임식 직후에 좀 빠지는 모습이죠? 네, 그렇습니다. 비트코인이 트럼프 취임식을 앞두고 11만 달러까지 인근까지 올랐다가 턱밑까지 올랐다가 사상 최고가를 새로 쓰기도 했었는데요. 자신의 이름을 딴 민코인도 출시하는 등 시장 기대감도 덩달아 커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고공행진은 취임식 직후 멈췄는데요. 비트코인은 뚝 떨어지면서 10만 달러대를 위협받았고 이후 10만 달러대 초반에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취임식 직후 분위기가 반전된 건 취임사에서 가상자산과 관련된 어떤 언급도 없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시장에선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 비축 자산으로 정하는 등 내용이 담긴 행정명령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를 충족시켜주지 못한 겁니다. 실제 백악관에서 공개한 1호 행정명령에서도 가상자산 관련 내용은 빠졌습니다. 그렇군요. 백악관이 공개한 정책 의제도 좀 보죠. 이거 홈페이지 들어가면 누구나 볼 수 있게 오픈이 되어 있는데 6개가 선포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총 6개가 선포가 됐는데요. 백악관 홈페이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선서를 한 이후 바로 개편이 됐습니다. 여기에 따르면은 인플레이션 종식과 감세, 국경 안전 강화, 에너지 패권, 힘을 통한 평화 등 6개 정책 의제가 공개됐는데요. 4년간 이뤄진 바이든 정부의 정책을 사실상 모두 되돌리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취임사에서 나온 주요 의제들 굵직할 것만 짚어봤는데 다른 내용도 좀 있었잖아요.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취임사에서 나온 내용도 조금 더 다뤄보면요. 조만간 멕시코만 명칭을 미국만으로 되돌리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파나마에 넘겼던 운하를 다시 되찾겠다는 그런 의지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어리석게 파나마에 양도하면서 미국 선박들은 과도한 요금을 내야 하며 미 해군도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발언에 이어서 취임사에서도 재차 강조한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끝으로 미국 우주 비행사들을 화성으로 보내서 송초기를 꽂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등
황금기는 이제 막 시작됐다라고 취임사를 끝냈습니다. 네, 트럼프가 돌아왔군요. 자, 김동필 기자도 수고 많았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트럼프 2기 행정부와의 관계 재건에 협력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한다며 우크라이나 문제와 관련해 트럼프 정부와 대화하는 것에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CNN은 트럼프 대통령 측이 푸틴 대통령과의 전화통화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직전 친인척과 전 정부 인사들에 대한 사면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정치적 보복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남동생과 여동생 부부 등 5명을 선제적으로 사면했습니다. 또 앤서니 파우치 전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과 마크 밀리 전 합참의장 그리고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선제적인 사면도 단행했습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보복을 공언해온 인물들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이 열린 오늘 뉴욕 증시는 마틴 루터 킹의 날을 맞아 휴장했습니다. 투자자들은 그동안 임기 첫날부터 트럼프 행정부가 강력한 관세 정책을 시행할까 우려했었는데요. 예상외로 트럼프 대통령이 곧바로 새로운 관세 정책을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간밤 3대 지수 선물은 모두 상승했습니다. 확인해보면 다우 선물은 0.38% 올랐고요. S&P 500과 나스닥 선물은 각각 0.36%, 0.41% 올랐습니다. 이번 보도는 월스트리트 저널로부터 나왔는데요. 외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당일 미국의 무역 적자와 교역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하는 지시를 내릴 예정이지만 곧바로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은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외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보편 관세와 대중 고율 관세 부과라는 선거 공약을 어떻게 이행할지를 두고 차기 행정부 내에서 여전히 논쟁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투자자들도 일단 한숨 돌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티인덱스의 소속 시장 분석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좀 더 신중한 접근을 할 것이라는 정서가 시장에 퍼졌다면서 걱정하던 시장에 꼭 필요했던 소식이라고 말했습니다. 보도가 나온 후 유럽 증시는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오늘 독일 닥스 지수는 0.49% 올랐고요. 프랑스 카크 지수는 0.31%, 영국 푸시 지수는 0.18% 상승했습니다. 달러와 가치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첫날 관세 관련 행정명령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소식에 급락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가 전해진 뒤 109를 약간 웃돌던 달러 인덱스는 한때 107.9 부근까지 급락했고요. 현재 시간 오후 3시 기준으로는 108 초반대에서 거래됐습니다. 취임식을 앞두고 10만 9천 달러까지 올랐던 비트코인은 현재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취임 당일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 전략 비축 행정명을 내놓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시장에 훈풍을 불어넣었지만 관련해서 구체적인 행정명령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이자 현재 10만 3천 달러 부근까지 떨어졌는데요. 오늘 오전 5시 업비트에서는 1억 5,500만 원대에서 거래됐습니다. 국제유가는 거래량이 적었던 가운데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에너지 가격을 잡기 위해서 석유와 가스 실출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것이 앞으로도 추가적인 유가 상승을 제한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오늘 WTI와 브렌트유는 각각 1.27%, 1.06% 떨어졌습니다. 이외에도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랩 추가하시면 다양한 해외 주식 정보 확인할 수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서학개미 브리핑입니다. 먼저 5위는 테슬라의 하루 수익률을 2배로 따르는 TSLR, 그리고 테슬라가 1위에 올랐습니다. 지난주 테슬라의 주가는 롤러코스터를 탔는데요. 신형 모델 Y가 중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는 소식이 주 초반의 상승세를 견인했습니다. 또한 모건 스탠리가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430달러로 상향 조정한 점도 힘을 보탰는데요. 로보택시의 잠재력을 바탕으로 최대 800달러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사이버트럭의 가격을 최대 2,600달러까지 할인하면서 판매 부진에 대한 우려로 주가가 급락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머스크가 틱톡을 인수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주가가 다시 강세를 보였죠. 이처럼 악재와 호재가 반복하는 와중에도 테슬라는 계속 건재한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이에 서학개미가 차익 실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4위는 리게티 컴퓨팅입니다.
양자 컴퓨터는 빅테크 CEO들의 발언에 주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젠슨 황 CEO에 이어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CEO도 양자 컴퓨터가 매우 유용한 패러다임이 되려면 아직 갈 길이 꽤 멀다고 말하면서 주가가 무너졌는데요. 리게티의 경우 그 낙폭이 훨씬 두드러졌습니다.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올해를 양자 기술 준비의 해로 선언하면서 다시 판도가 바뀌었는데요. 또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던 엔비디아도 오는 3월 연례개발자 컨퍼런스에서 퀀텀 데이를 발표하고 관련 인력 모집에도 나섭니다. 낙관적인 전망에 서학개미가 매수 우위 보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3위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하루 수익률을 같은 방향으로 3배 따르는 엑소엑셀입니다. 지난주 반도체주를 주도했던 건 금리였는데요. 미국 12월 비농업 고용 지표가 뜨거웠던 여파가 이어지면서 금리 동결 전망이 강화됐습니다. 이는 금리 하락을 기대하던 금융시장엔 부담이었는데요. 그러나 미국 12월 PPI와 근원 CPI에서 둔화세가 관측되면서 금리 인하 불씨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매파 인사로 꼽히는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가 인플레 지표가 우호적이면 올해 최대 4번의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는 비둘기적 발언까지 하면서 불씨를 더 키웠는데요. 또한 트럼프 2기 행정부를 앞두고 친기업 환경이 형성될 거란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서학개미가 매수 우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위는 아이온큐입니다. 리게티에 이어 아이온큐까지 양자 컴퓨터 종목이 2개나 올랐는데요. 그만큼 양자컴을 향한 서학개미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그러나 리게티와 달리 아이온큐는 매도 우위를 기록했는데요. 아이온큐의 경우 현재 주가가 38달러대로 9달러대인 리게티보다 가격이 높고 주가 변동폭도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단기적인 급등을 노리고 수익을 얻기엔 가격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면서 매도 우위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2기 시대를 바라보는 금융시장, 기대 반, 우려 반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시장 흐름 전망해보고 대응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취임식 내용 보셨을 텐데요. 1월 감안했을 때 뉴욕 증시 흐름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네, 트럼프 취임사와 함께 취임식을 통해서 나왔던 분위기가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다른 분위기가 또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무엇보다 인플레이션 종식과 비용 절감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부분인 만큼 저희가 취임식 다음 날 바로 보편관세로 진행이 되겠다라고 예상했던 부분들이 그게 보이지 않는 상황들이다 보니까 오히려 좀 시장에서 반응은 달러가 지금 107.9 그러니까 이제 1% 이상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달러 약세로 자리 잡고요. 관세 부과가 없었다라는 반응들이고 게다가 10년물 국채금리도 0.6% 하락해서 4.6을 이탈하는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아무래도 그 전에 우려감 때문에 올라갔던 매크로 지표들이 약간 완화되는 모습들이 나온다라는 점들이 특이한 상황들이고요. 게다가 또 근로자를 위한 세금을 감면하겠다. 그리고 또 미국 국경을 보호한다. 군사적 준비 태세 개선하겠다. 에너지 생산을 장려하겠다. 이런 쪽들은 뭐 예전에 어느 정도 알려졌던 사실들이고 마찬가지로 이주 범죄 등을 멈춰서 도시를 다시 안전하게 만들겠다. 라는 쪽들은 거의 어느 정도 알려졌던 얘기들인데 그런데 좀 특이한 모습들은 가상화폐와 관련된 쪽에서 규제를 완화하겠다라고 했던 기대감들은 좀 사라지다 보니까 오히려 비트코인 중심으로는 상승했던 게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하락으로 전환하는 모습들 쪽에서 한 10만 4천 달러대까지 내려오는 상황들이고요. 게다가 특이하게 우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화성에 우주인을 보내는 화성 계획을 이제 본격적으로 실행하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우주항공 관련된 쪽들이 좀 부각을 더 받지 않을까 한쪽으로 이번 취임 연설에서 보여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오히려 유가 같은 경우도 1.3% 하락해서 76.3달러를 WTI가 기록했는데 그만큼 앞으로 에너지를 공급을 더 늘리겠다, 미국의 에너지 생산을 늘리겠다라고 하는 분위기에 따라서 반응이 좀 더 이어졌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시대가 이제 드디어 막을 올리면서 국내 증시에도 업종별로 명암이 엇갈릴 것 같은데요. 일단 조선과 바이오는 맑음, 자동차는 흐림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겠습니까?
네, 일단 이 오늘 전반적인 흐름은 이 트럼프 트레이드로 강했던 섹터가 취임식 이후와 함께 약간 새로운 현상이죠. 차익 매물이 좀 나오면서 약간 묵직해지는지 여부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트럼프 피해주라고 알려졌던 섹터들이 그동안 좀 쳐졌다가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로 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체크하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변수가 아닌가 생각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동안에 트럼프 트레이드의 수혜로 바라봤었던 대표적인 섹터가 뭐 조선이나 그리고 또 그밖에 또 관련된 뭐 전력기기 그리고 또 어떤 흐름들을 끌어왔던 섹터들이 생각보다 시장에서 좀 약간 차익 매물이 좀 나오는지 여부들을 좀 장초반 좀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밖에 자동차 같은 경우는 뭐 탄소세 부과 관련된 얘기까지도 나오면서 주가가 좀 무거웠지만은 그에 따른 부담감이 어느 정도 좀 주가에 반영이 됐다는 관점 쪽에서 반대로 움직일지 여부들도 한번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밖에 기존에 나왔었던 이투전지 같은 경우도 거의 비슷한 관점 쪽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모습들로 보여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업종별 명암이 쭉 나오고 있는데 생각보다 일단 트럼프 정부 2기에서 바로 관세 부과와 함께 어떤 액션들을 취해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관점들이 높아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에 따른 부담감을 좀 키우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액션에 따라서 그리고 또 정책들의 변화에 따라서 업황들은 좀 또 여러 가지 명암들이 바뀔 수가 있다 한쪽으로 생각하면서 처음부터 이쪽은 돼, 이쪽은 안 돼라고 대응하는 것보다 일단 나오는 여러 가지 변화에 따라서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다는 점 염두하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코스피 2,520선 겨우 지켜냈는데 당장 오늘 흐름은 어떻겠습니까? 네, 어제 그래도 외국인들의 반응은 그래도 관세 부과가 이어지면서 신흥국 쪽 입장에 대한 좀 부담감들을 그대로 반영을 하면서 매도가 이어졌다고 보여지는데, 오늘 이제 당장은 이제 매크로 지표가 좀 약화되는 모습들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됐을 때 외국인들이 다시 매수세가 진행되면서 시장 흐름들을 좀 긍정적으로 바꾸는지 여부를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아무래도 지금 그보다는 우려보다는 낫다라는 쪽에 대한 시각들이 좀 더 이어질 것으로 보게 되면은 외국인들에 대한 반응들은 나올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하지만 아직까지 지금 이번 주 여러 가지 기대감에 불구하고 다음 주에 좀 긴 연휴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좋아질지는 조금 더 체크할 필요는 있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에 이제 실적 발표와 관련된 내용들 쪽으로 보게 되면 SK 하이닉스, 현대차 실적과 함께 주요 기업들의 실적들이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흐름들과 변화들을 좀 체크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업황에 대한 기대감, 반도체 쪽들은 그렇게 크게 떨어지는 모습들은 보여주지 않는다라는 관점 쪽에서 계속 또 관심 있게 보시되, 어제 또 오랜만에 이투전지 쪽의 흐름들이 강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아무래도 기대감이 전혀 없었고 어느 정도 어떤 시장에 없는 기대감 쪽에서 이제 바닥권의 형성했을 가능성들, 이게 배팅이 들어오는 모습들이다 보니까 이런 전혀 시장에서 좀 처져 있던 종목들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반등이 들어오는 과정들, 이것도 한번 시장이 안정을 찾게 되면 계속 투자 아이디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체크를 계속 하는 과정 필요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민수 레몬 리서치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트럼프의 귀환을 바라보는 월가의 시선은 어떤지 글로벌 비즈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미국을 위대하게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는 트럼프의 경제 공약이 물가 상승세를 예상보다 가파르게 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경제 전문가 73명을 대상으로 벌인 조사에서 올해 말 인플레이션 평균 전망치가 2.7%로 나타났는데요. 직전 조사 당시보다 0.4%포인트 높아진 수치고 내년 말 전망치도 기존 2.3%에서 2.6%로 높아졌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인상과 감세, 이민 제한 효과를 반영하면서인데
특히 눈길이 가는 건 모든 국가에 평균 10%포인트의 더 높은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한 점입니다. 추가 관세가 CPI 상승률을 연말 기준 0.5%포인트 높이는 요인으로 꼽혔고요. 다만 협상에 따른 관세 면제 가능성 등 이 같은 전망에 상당한 불확실성이 있다는 지적도 따랐습니다. 예상 경제 성장률도 수정됐는데 올해 GDP 성장률은 소폭 높여 잡았지만 내년의 경우 직전 전망치보다 낮은 2%로 하향 조정됐고 인플레이션과 경제 성장 전망이 바뀌면서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조정 계획도 늦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런가 하면 블룸버그는 한술 더 떠서 이 트럼프의 귀환에 맞춰 금융시장이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반영하기 시작했다 싶었습니다. 환매 조건부 채권 금리와 연동한 옵션 거래를 분석해보니 연준이 연말까지 금리를 인상할 확률은 25%로 평가됐고요. 통신은 불과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금리 인상 가능성은 고려되지 않았고 옵션 트레이더들의 60%는 추가 금리 인하를, 나머지는 동결을 예상하고 있었다 달라진 분위기를 짚었습니다. 뉴욕 연은 경제학자 출신인 필 셔틀은 트럼프 간에 세우고 있는 관세와 이민 단속 등이 인플레를 끌어올릴 것이라며 오는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제시했고요. 이 같은 의견은 아직 소수입니다만 이 블룸버그는 연준이 필요할 경우 빠르게 방향 전환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은 역사를 통해 증명됐다며 경계를 늦출 수 없다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파이퍼 샌들러의 벤슨 거럼 역시 머니마켓 옵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한 차례 금리 인상 가능성이 10% 미만으로 반영돼 있다 말하면서도 시장이 전반적으로 이제 금리 인상과 인하 리스크를 고루 보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한국 경제가 트럼프 2기와 계엄 후 폭풍 이중 충격에 직면했다는 파이낸셜 타임즈의 기사도 살펴보죠. 신문은 성장을 위한 고투, 정치적 충격이 경제적 근심을 더하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아시아에서 네 번째로 큰 한국 경제 이러한 정치 상황이 원화 가치 하락과 성장 둔화 등 직면한 문제에 추가됐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의 보호주의 무역과 이민 정책이 미국 물가 상승률을 끌어올리면 연준이 더 매파가 돼 원화와 한국 성장률에 더한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내다봤고요. 한국산 상품 수입 급증은 트럼프의 오랜 골칫거리인 대미무역 흑자를 이끌었고 이는 한국을 보복에 취약하게 만들었다고 짚기도 했습니다. 정치적 혼란에 대해선 차기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정책 결정자들의 로비 시도뿐 아니라 한국의 구조적 경제 현안에 대응할 능력이 국내 정치 위기로 마비됐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원화 약세와 정치 불안정 속에 소비자 기업 신뢰가 약화됐고 기술, 철강, 석유화학 등 한국 수출 기업들은 저가 중국 기업들과의 치열한 경쟁에 직면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을 마치고 제47대 미국 대통령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 시대를 선포하며 보편 관세 등 앞서 예고했던 정책들을 약속한 대로 시행할 것임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공식 출범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경제 친화적일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는가 하면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것이라는 우려도 큰데요. 세계경제포럼에 참석한 블랙록의 필립 힐데브란트 부회장은 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들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To me, the biggest concern is while inflation has clearly come down, much of it driven by the post-pandemic adjustments, I don't think this inflation story is completely over. So I think, and depending on the policies that will be implemented, I think the biggest risk would be that we wake up and realize inflation is not just sticky, but continues to be stubbornly sticky, in which case, we won't get any of the rate cuts that have been priced in earlier. 네, 이처럼 트럼프 2.0 시대의 문이 열리면서 국제 질서는 물론 글로벌 증시가 급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우는 것이 좋을까요? 골드만삭스의 수석 글로벌 주식 전략가는 포트폴리오의 다각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식과 채권 모두 갖고 있는 것이 좋다고 말했고요. 주식의 경우 매그니피센트 세븐에서 벗어나 투자 범위를 넓히라고 조언했습니다. We, in our view, believe that because equities have gone up so much, they're pretty fully valued. That means we're likely to see less valuation expansion as a driver for index returns this year. We actually think being overweight of equities and bonds are a good way of diversifying some of the risks that we're seeing, and that's a position that we're taking. We're underweight of credit, for example.
Within equities, we think that you can diversify by broadening out exposure in the US, away from the focus on the Magnificent Seven, although they're still likely to achieve good returns. We think the risks are going up. 이 같은 인플레이션 우려에 미국 국채 금리는 또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정책들이 실제로 시행이 될 경우 국채 금리는 더 큰 폭으로 오를 수 있을 텐데요. 일본 노무라 증권의 글로벌 거시 리서치 책임자는 올해 10년물 국채 금리가 5에서 6% 수준으로 오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There is a decent risk in my view that we could be heading to somewhere between 5 to 6% this year on 10-year treasuries. When we throw both those things in, the 1990s environment and the fiscal deficit and, as you just mentioned, Trump's administration coming in, and we think ultimately a lot of those policies will be inflationary, at least in the first year. It does raise the risk in our view that 10-year Treasury yields could go through the 5% mark.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제47대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미국의 황금 시대는 이제 시작된다며 미국이 더 이상 외국에 이용당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최우선으로 두고 무역 시스템 개편에 즉시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인 대신 외국에 세금과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부 국경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 병력을 주둔시켜 불법 이민자 유입을 차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국가에너지 비상사태도 선포해서 석유 시추 등 관련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그린 뉴딜 정책이 종료된다면서 전기차 의무화 정책이 폐지된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백악관은 파리 기후 협정에서 다시 탈퇴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달러화는 트럼프 취임 첫날 새로운 관세 정책이 발표되지 않을 거란 보도에 급락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취임식을 앞두고 장중 10만 9천 달러를 돌파했다가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오늘 모든 조간신문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 연설에서 4년간의 쇠락을 끝내고 미국의 힘과 번영, 존엄과 자부심을 되찾아오는 새로운 날을 열겠다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 문제 해결, 다양성 정책 폐기, 연방정부 개혁, 석유 시추 확대, 연방정부 인력 감축 등 주요 의제를 취임 즉시 역사적인 힘과 속도로 행동에 옮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수천 개 공장을 미국으로 다시 가져올 것이라며 관세와 똑똑한 정책으로 이를 달성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미국산을 짓고 미국산을 사고 미국인을 고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일부 행정명령을 승리 집회에 참석한 군중 앞에서 서명했습니다. 당초 취임 첫날 100개 이상의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으로 관측됐지만 하루에 너무 많이 하지 말라는 조언을 듣고 수를 다소 줄인 것으로 알려집니다. 매일경제신문은 미국의 자동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현대자동차 3개 차종이 빠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당초 보조금 지급 대상이었던 5개 차종 중에서 현대차 아이오닉5와 아이오닉9, 제네시스 EGV70 등 3개 차종이 빠졌습니다. 당초 이번 달 1일 리스트에서는 첫 번째 요건인 북미 최종 조립 요건을 만족하면서 보조금 대상에 포함됐지만 14일 업데이트에서는 제외된 것입니다. 이는 차량에 탑재되는 배터리 소재 중 전구체 일부가 중국 등 외국 우려단체 국가에서 조달됐기 때문으로 전해졌습니다. 업계에서는 기아의 2개 차종도 추후 업데이트에서 빠질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아이오닉5와 아이오닉9, EGV70 등 3개 차종이 올해 2분기부터는 보조금 요건을 맞추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은 자동차 보험료 인하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주요 손해보험사는
올해 자동차 보험료를 평균 0.5에서 1%가량 인하하는 방안을 이르면 이번 주 발표합니다. 개인용 자동차 보험료가 평균 70만 원인 점을 고려하면 1인당 보험료 부담은 4,000원에서 7,000원 정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4년 연속 보험료가 내려가는 것입니다. 당초 보험업계에서는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높아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컸지만 당국이 상생금융 등 동참을 주문하면서 보험사들도 보험료를 소폭 인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폭설 등으로 자동차 보험 보상금이 급증한 가운데 보험료 인하까지 겹쳐 보험사들의 손실이 불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동아일보는 미국의 쇠락한 공업지대처럼 한국판 러스트벨트로 전락하는 곳이 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동아일보가 한국산 산업단지공단의 산업단지 현황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2년간 한 번이라도 생산 실적이 잡힌 국내 산단 857곳 중에 지난해 3분기 누계 생산액이 전년보다 증가한 곳은 347곳, 40.5%에 그쳤습니다. 250곳, 29.2%는 누계 생산액이 오히려 후퇴했고 260곳, 30.3%는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건설과 유통업 부진의 영향이 컸는데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산단 노후화까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국내 산단 5곳 중 2곳 이상은 착공 후 20년이 지난 상태입니다. 정부는 산단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근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계엄과 탄핵 정국이 맞물리면서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는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획기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매일경제신문은 국민의힘에 의한 정권 연장론이 야권에서 주도하는 정권 교체론을 오차 범위 안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리얼미터에 따르면 지난 16일에서 17일 전국 성인 남녀 1,004명에게 물은 결과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을 원한다는 응답은 전주 대비 7.4%포인트 상승한 48.6%였습니다. 반면 정권 교체는 6.7%포인트 하락한 46.2%였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2%였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46.5%, 민주당은 39%로 집계됐습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선 것은 지난해 7월 3주차 조사 이후 처음입니다. 직전 조사와 비교해 국민의힘 지지율은 5.7%포인트 상승했고 민주당은 3.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향신문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열리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 직접 출석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윤가끔 변호사는 어젯밤 언론에 내일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의 헌재 출석이 성사되면 탄핵 소추된 대통령이 헌재에 직접 출석하는 첫 사례가 됩니다. 윤 대통령이 헌재 탄핵 심판정에 출석하면 12.3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과 경위를 직접 설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 대통령이 급작스럽게 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헌재 경비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금까지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 비상계엄 이후 내수가 얼어붙으면서 우리 경제 성장률이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기존 전망치의 절반도 안 되는 0.2% 수준에 그치고 올 한 해는 약 0.2%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와 올해 연간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을 감안한 국내 총생산, GDP 감소분을 모두 더한 규모는 약 6조 3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올 상반기 기업공개시장 최대어로 꼽히는 LG C&S 공모주 일반 청약이 오늘부터 이틀간 진행됩니다. 앞서 수요 예측에서 흥행에 성공하면서 LG C&S 공모가는 최상단인 6만 1,90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총 공모 주식 수는 1,937만 7,190주로 상장 이후 예상 시가총액은 약 6조 원 수준에 달합니다. 오늘은 추위가 주춤한 가운데 공기가 더 탁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영하 1도, 청주 영하 2도 등 어제보다 약간 낮겠고 낮 기온은 전국이 1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수도권과 충남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되는 가운데 오전까지 전국 대부분의 안개가 짙게 끼는 만큼 교통안전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오늘의 키워드 시간입니다. 김대호 박사 나오셨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하시죠. 트럼프 마가. 자, 트럼프 대통령이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을 했습니다. 취임사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미국 우선주의가 강조됐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트럼프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8년 전에 한번 대통령을 하기는 했지만 이번에 다시 돌아온 트럼프 대통령, 이 8년 전 당시보다도 취임사 내용이 상당히 강경해졌습니다. 네. 좋게 보면 자신감이 넘치는 앞으로 내가 미국을 어떻게 끌어가겠다에 관한 아주 분명한 메시지를 담았습니다마는 그 내용의 방향이 거의 대부분 이 마가, 그러니까 Make America Great Again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심지어 취임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총을 맞고도 나는 살아났다. 그런데 내 목숨이 구원을 받았다. 그런데 구원받은 데는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있다. 여기서도 바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어 달라는 이 하나님의 뜻이다. 네. 이거 마가를 하나님의 뜻으로 또 자신은 마가를 실현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자로까지 부활시키는 그런 아주 강력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8년 전 1기를 시작할 때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Make America Great Again을 어떤 소개하고 시작하는 그런 정도였다면 이번에는 자신감 있게 대놓고 이제 공식적으로 마가를 이 공격적으로 매우 속도전 있게 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취임식이 열리는 동안에 백악관 홈페이지가 바뀌었어요. 네. 그 홈페이지에 아주 뚜렷하게 6개의 트럼프 2기 정책 방향을 선언을 했습니다. 자, 미국이 돌아왔다. 아메리카 is back. 취임사에서요. 아메리카라는 말을 그냥 수십 번 가장 많이 했는데 네. 지구촌의 평화나 인류의 보편적 가치, 인권 이런 데서는 단 한마디의 언급도 없었습니다. 자, 6가지 강령을 보면요. 첫 번째가 인플레 종식을 하겠다. 자, 이 대목 굉장히 주목할 만합니다. 트럼프가 오면 관세 폭탄 때문에 물가가 오르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려하고 있는데 그렇죠. 본인도 이 대목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인플레를 끝장내겠다. 그다음에 두 번째 미국 노동자들을 위한 감세하겠다. 자, 트럼프 대통령 법인세를 깎아주는 대통령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는데 법인세 얘기는 언급하지 않고 노동자들을 위한 감세를 하겠다. 그다음에 세 번째 국경 안전을 강화하겠다. 한마디로 불법 이민 아주 총력 저지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이게 이제 국제사회를 향한 메시지인데요. 여기서 국제 평화나 인류의 공동 연대 이런 얘기는 일체 없고 오로지 힘을 통한 평화, 미국의 강력한 힘을 통해서 다른 나라로 하여금 미국의 말을 듣도록 하겠다. 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에너지 패권입니다. 네. 에너지 패권은 현재 전기차라든지 각종 이 산업 에너지의 생산, 유통, 분배에 있어서 미국이 주도하겠다. 자, 그다음에 미국의 도시를 다시 안전하게 만들겠다. 미국의 치안, 이 대목이 상당히 지금 불안한데 이 6가지 정책을 입장을 아주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좌고 우면 없이 바로 마가 프로젝트를 취임 첫날부터 끌어갈 것임을 천명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으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조금씩 짚어볼 텐데요. 일단 취임식 분위기부터 보죠. 원래 야외에서 진행되는 게 관례였는데 올해는 뭐 강추위 때문에 실내에서 아시다시피 진행이 됐습니다. 입장한 인원 한 600여 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누가 들어갔는지가 이것도 좀 주목된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워싱턴 날씨가 별로 춥지 않았어요. 네. 그런 바람에 좀 엄살이 돼버렸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뭐 본인이 지금 현재 최고령 대통령 취임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강을 생각해서 취임식, 미국의 전통적인 취임식은 초대 조지 워싱턴부터서 야외에서 했습니다. 1789년부터. 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실내로 끌어들였죠. 그러는 바람에 야외 그 취임식에 초대장 수십만 장을 공식적으로 발부된 것만 현재 취임식 준비위원회에서 22만 장, 그다음에 각종 국회의원들, 이 국회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발행한 것 등 해서 수십만 장이 발행이 됐는데 네. 그 취임식을 국회 안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취임식에 갈 수는 있었지만은 대통령을 볼 수가 없었죠. 사실상 취임식이 없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18,000명은 캐피탈 원이라는 아레나, 그러니까 아이스하키 경기장에 들어올 수 있다고 했지만 그 경기장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을 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서 또 TV 화면을 통해서 네. 의사당 로툰다 홀에서 진행되는 취임식을 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사실 뭐 꼬다는 보리자락처럼 됐다. 그래서 실질적인 취임식은 이 의사당 안에 그 캐피탈 홀에서의 로톤다 광장에서 한 고통다 현관입니다. 현관의 원형 복도인데요. 여기서 600명. 근데 지금 미국에 하원 의원이 435명, 상원 의원이 100명입니다. 국회의원들만 535명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들어간 분들이 굉장히 제한되고 만약에 야외에서 했다면 수십만 명이 함께 봤으니까 이게 차별이 없을 텐데 여기에 600명 안에 들어갔느냐 들어가지 못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실제로 미국을 이끌어가는 정말로 초대받은 사람과 그냥 형식적으로 초대받은 사람이 구분되는 뭐 그런 어떤 아이러니한 현상까지도 생겼는데요. 자, 현재 지금 사진에 찍힌 트럼프 취임식에 초대받은 600명, 로톤다 홀까지 초대받은 사람. 이것은 전직 대통령, 버락 오바마, 조지 부시 대통령, 빌 클린턴, 조 바이든 대통령. 자, 그다음에 오른쪽에 외국 사절들, 밀레이 정기톱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각국 제일 끝에 한국에서는 조현동 주미대사가 얼굴이 보였습니다. 네. 600명 중에 딱 한 사람 보였어요. 그다음에 이제 왼쪽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관심을 끌었던 게 이 재계 대표들인데요. 일란 머스크, 마크 저커버그,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대표 팀 쿡, 그다음에 틱톡 대표까지 이분들은 좌석 위치가 장관들, 국회의원들보다 더 앞자리였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걸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이 비즈니스 라이크, 비즈니스 친화적인 정책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네. 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취임식 마치고 그 펜실베이니아 애비뉴에서 하던 이 마차 행렬도 취소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녁,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오늘 저녁, 우리로서는 아침에서 점심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무도회가 열리는데 무도회도 체크를 해보니까 모두 19건의 무도회가 있어요. 그 중에서 취임식 본부에서 주최하는 것은 3개, 그 나머지 16개는 각종 단체에서 주최하는데 19군데를 대통령이 하루에 돌아다니려면 굉장히 바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무도회라는 게요, 우리가 생각하면 웬 춤이냐 이렇게 하겠지만 이 앵글로색슨족들의 전통에서는 큰 행사가 있을 때 무도회를 하고 무도회에서 친교를 하고 거기서 어떤 이루어지는 어떤 인연이 앞으로의 정책에도 상당한 영향을 줍니다. 흔히 결혼식을 할 때, 자녀들의 결혼식 할 때 미국에 사는 우리 교포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결혼식 끝나고 나면 호텔에서 무도회를 하는데 결혼식 시간은 30분이지만 무도회 시간은 한 대여섯 시간씩 되거든요. 거기서 춤을 춰야 되는데 신랑 아버지가 춤을 잘 못 추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히 민망해서 보통 딸을 시집 보내거나 아들을 장가 보낼 때는 아버지가 댄스 교습소에서 6개월씩 어떤 춤 훈련을 받는 그런 어떤 전통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 무도회는 우리나라 재계 대표들이 좀
초청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 강력한 미국 우선주의 마가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마는 그러나 모든 어떤 정책, 모든 인물에는 장단점이 있고 또 위기에는 기회도 달려 있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트럼프의 강공 정책에서도 우리나라에 도움되는 정책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 그런 면에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트럼프를 잘 알고 대응한다면 뭐 그렇게 크게 걱정할 일도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그린 뉴딜 폐지. 자, 이제 이번 주 내내 저희가 취임사 또 이제 정책 발표될 때마다 키워드를 뽑아서 트럼프의 정책을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먼저 오늘 취임 연설에서 나왔던 이 그린 뉴딜 폐지 관련한 발언 좀 짚어보겠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그린 뉴딜을 종료하고 전기차 의무 정책을 철회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꼭 집어서 얘기를 했는데 파장이 크겠습니다, 박사님. 그렇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취임사에서 그 마가 프로젝트를 얘기하려면 다양한 측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린 뉴딜 is over 라고 그린 뉴딜 폐지를 공식적으로 천명했습니다. 심지어 전기차 의무화도 철회한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자, 이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그린 뉴딜 정책 폐지 그 의미, 그 경제 정책적 의미가 뭐냐 이것을 우리는 좀 깊이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백악관에 올라와 있는 6개의 트럼프 2기 정책 강령 중에서 1번이 인플레 해소, 물가 안정입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도대체 어떻게 물가 안정을 하겠다는 것이냐? 자, 지금 미국 사람들이 소비, 개인 소비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것은 미국은 가정마다 차가 여러 대씩 있고 차가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는 그런 인프라, 그런 교통 환경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솔린, 미국 사람들이 말하는 가스 요금 값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그 가스는 뭐 휘발유도 있을 수 있고 경유도 있을 수 있고 LPG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그린 뉴딜을 없애면서 화석연료 사업을 아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석유를 땅에 있는 금이다. 물로 된 금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석유와 가스를 집중적으로 캐내면 유가가 폭발적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생활비를 낮추고 물가를 잡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다음에 또 전기차라든지 그린 뉴딜 정책을 하면서 배터리 지원을 하고 이랬지만 그걸 하다 보면 보조금을 주지 않습니까? 그 보조금이 세금을 걷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보조금 없애면 세금 줄어들 것이고 국민들의 민생은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 그래서 지금 행정명령으로 오늘 밤에 바로 파리 협약에서 지금 탈퇴할 것이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거든요. 뭐 우리 전기차 업체로서는 날벼락인데 이제 미국 이 입장에서 개인 소비 생활 입장에서는 동전에 두 면이 있는 것이죠. 일단 태양광, 풍력 발전소 이런 재생에너지는 원점으로 돌아가서 정부가 관심 쓰지 않는다. 그러나 석유, 가스는 엄청나게 개발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신규 원전하지 못하게 행정명령하고 갔는 데 대해서도 아주 웃기는 일이다. 내가 바로 뒤집어 버리겠다라고 선언을 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국제 유가는 앞으로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지구 환경 이런 문제는 다시 8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런 면에서 경제, 환경적인 측면에서 가장 큰 변화가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오늘 마지막 뉴스 키워드 보시죠. 파나마 운하 환수. 자,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연설 키워드 가운데 하나는 또 팽창주의가 있습니다. 뭐 취임식 전에도 그린란드, 파나마 다 언급을 했었지만 오늘은 유독 파나마 운하를 콕 집어서 이게 중국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되찾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게
취임 연설에 섞일 만한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거 논란이 더 커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파나마 운하는 파나마란 나라에 있는 운하입니다. 대서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약 82km의 파나마 내해입니다. 그런데 남의 나라에 있는 운하를 우리가 뺏어오겠다. 환수라고 표현을, 리턴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자, 이 대목에 대해서 이 미국과 파나마 운하의 관계를 깊이 들여다보지 않으면 이것은 어떤 주권 침해 아니냐 이렇게 단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트럼프가 그냥 해보는 말일 것이야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 파나마 운하의 역사 그리고 미국 경제의 구조를 볼 때요,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파나마 운하 반환은 상당한 의지가 실린 실현 가능성이 높다. 심지어 군대까지 동원할 수도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자, 파나마 운하는 원래 미국이 만든 거예요. 네. 1910년 단순하게 미국이 만든 게 아니고요. 그게 파나마 운하가 있던 자리가 아니라 콜롬비아 땅이었는데 네. 콜롬비아 남부에 파나마 분리 독립주의자들이 독립운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미국이 모든 자금을 다 대주고 독립운동을 하게 한 다음에 그 땅에 대신에 파나마 운하는 미국이 평생 소유권을 갖는다라고 합의를 하면서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 우리가 만들어 준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지미 카터 대통령 시절에 파나마하고 이제 국경 분쟁 문제가 나면서 100년간 사용했으니까 이제는 돌려주자라는 협상을 해서 1999년에 돌려주는데요. 돌려줄 당시에도 조항을 반환 조항이 6조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중립적으로 하지 않거나 미국에 불리하게 하면 언제든지 미국에 돌려줘야 된다는 그 조항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 얘기는 지금 미국에 불리하게 한다. 더더군다나 중국 사람들에게 맡기고 있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 네. 이래서 돌려받겠다고 그러는데요. 자, 미국은 잘 알다시피 옆으로 동서로 굉장히 벌어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뉴욕에서 캘리포니아까지 약 3,500km, 이 하루에 갈 수도 없는 엄청난 거리지 않습니까? 보통 계속 달려도 3박 4일 정도 걸리는 굉장히 긴 땅입니다. 그런데 이 미국 아래 위로 바다가 없어요. 위쪽으로는 캐나다, 남쪽으로는 라틴 아메리카가 있기 때문에 뉴욕 항에서 캘리포니아 LA 항으로 가려면 파나마 운하가 없다면 저 브라질, 아르헨티나 남쪽으로 빙 둘러가야 되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1915년에 당시 맥킨리 대통령이 굉장히 팽창주의적이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성향이 굉장히 비슷한 분이에요. 네. 저분이 미국의 JP 모간 같은 금융기관까지 동원해가지고 만들었단 말이죠. 네. 그래서 파나마 운하를 경유할 때는 그 운행 경비가 10분의 1 정도로 줄어듭니다. 밑으로 돌아오는 거. 그러니까 파나마 운하가 없으면 미국의 해상 운송은 마비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안보나 경제에 아주 크루시얼한 아주 결정적인 이해관계가 붙어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런데 종전에는 이 파나마란 나라가 친미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대만하고 수교를 해오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미국이 요구하는 걸 다 들어줬는데 지금 정권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중립을 표방하면서 중국과 관계가 굉장히 가까워진 겁니다. 여기는 미중 갈등도 한 요인이 되고 있죠. 그래서 미국의 경제 해상 주권을 중국에 뺏길 수 없다. 파나마가 말 안 들으면 뺏어오겠다라고 선언함으로써 파나마 입장에서는 미국에게 특혜를 주든지 아니면 전쟁을 불사하든지 그렇게 운명의 기로를 맞게 됐다. 그만큼 중요한 문제고 앞으로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요, 미국 남쪽에 바다 이름을 현재 지금 멕시코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름도 미국만으로 바꾸겠다. 그렇죠. 그다음에 북쪽에 애팔레체 산맥, 캐나다 쪽에 제일 높은 산맥, 그 이름도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그 파나마 운하를 건설한 맥킨리 대통령 이름을 따라서 산맥 이름도, 산 이름도 맥킨리 산으로 바꾸겠다. 이것을 취임사에서 공표했다. 네. 이것은
그야말로 마가,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의 아주 강력한 실현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좀 무섭기까지 합니다. 자, 오늘 짚어본 뉴스 키워드 다시 한번 보시죠. 트럼프 마가 초대받은 600명, 그린 뉴딜 폐지, 그리고 파나마 운하 환수 이렇게 짚어봤습니다. 박사님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제47대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미국의 황금 시대는 이제 시작된다며 미국이 더 이상 외국에 이용당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최우선으로 두고 무역 시스템 개편에 즉시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인 대신 외국에 세금과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부 국경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 병력을 주둔시켜 불법 이민자 유입을 차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도 선포해 석유 시추 등 관련 규제를 대폭 강화할 방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그린 뉴딜 정책이 종료된다면서 전기차 의무화 정책이 폐지된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백악관은 파리 기후협정에서 다시 탈퇴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달러화는 트럼프 취임 첫날 새로운 관세 정책이 발표되지 않을 것이라는 보도에 급락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취임식을 앞두고 장중 10만 9천 달러를 돌파했다가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That I will faithfully execute the office of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nd felt something hit me really. 화요일 아침 모닝벨 2부 시작합니다. 트럼프의 시대가 이제 드디어 막을 올렸습니다. 밤사이 열린 취임식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 시대를 언급하면서 자신이 돌아왔음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네, 취임 연설은 예상대로 미국 우선주의 일색이었는데요. 관세, 불법 이민자, 또 에너지 등 이 초강경 정책들이 제시됐습니다. 자, 먼저 취재기자 연결해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분위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주연 기자. 네, 서주연입니다. 네, 완전히 달라진 미국이 천명됐어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0일 미국 수도 워싱턴 DC의 연방의회 의사당 로튼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선서와 함께 47대 대통령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미국의 황금 시대는 이제 시작된다고 선언했는데요. 나는 매우 단순히 미국을 최우선시할 것이라며 집권 일기 취임사와 마찬가지로 아메리카 퍼스트, 즉 미국 우선주의를 국정 모토로 내세웠습니다. 네, 취임사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나왔을까요? 네, 관세, 국경, 에너지 등 다양한 정책 방향을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단 하루도 미국이 이용당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우리의 주권을 되찾고 안전을 회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멕시코만의 이름을 미국만으로 변경하고 파나마 운하 운영권을 되찾아 오겠다고도 말하기도 했습니다. 남부 국경에 대해서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대를 배치해 모든 불법 입국자를 구금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무역 시스템 재점검과 외국에 대한 관세 확대 부과 방침도 밝혔고요. 이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석유 등에 대한 시추를 확대하겠다고도 공언을 했습니다. 네, 자 취임식이 실내에서 진행이 됐는데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당초 의사당 야외 개최 예정이었지만 한파 탓에 실내로 바뀌었는데요. 대통령 취임식이 의사당 안에서 열리는 건 지난 1985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식 이후 40년 만에 처음입니다. 20만 명 이상이 초대받았지만 장소가 바뀌면서 수용 가능 인원이 600명 남짓이 됐는데요. 일부 지지자들은 의사당에서 1km 정도 떨어진 캐피털원 아레나에서 생중계로 취임식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 임기 중에 화성에 성조기를 꽂겠다고 다짐하자 정부 효율부 수장이기도 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손을 번쩍 들어올려 눈길을 끌었습니다. 역대 최고령 대통령으로 백악관에 입성한 트럼프 대통령은 여당인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한 연방 상하의원과 보수 우위인 연방 대법원 등
강력한 권력 기반을 갖춘 채 대통령직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SBS 비즈 서주연입니다. 들으신 것처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서 미국의 국익을 최우선에 두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를 위해서 취임 첫날부터 행정명령을 동원한 강력한 조치들을 예고를 했는데요. 김성훈 기자, 김동필 기자 두 김 기자와 함께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김성훈 기자, 취임사에서 미국의 국익을 가장 먼저 얘기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기가 시작되고 있다고 취임사를 시작하면서 자신이 다시 돌아왔음을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미국의 국익을 최우선에 두겠다고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We will be the envy of every nation, and we will not allow ourselves to be taken advantage of any longer. During every single day of the Trump administration, I will very simply put America first. 그러면서 행정명령을 통해 나라를 다시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관세가 최대 관심사였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발언이 나왔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와 관련해서 미국 노동자와 시민을 지켜내기 위해 무역 시스템을 개편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국민 대신 외국에 관세를 부과해 국익을 키우겠다고 강조했는데요. 관세를 징수할 대외세입청을 새로 만들었다고도 소개했습니다. 다만 행정명령을 통한 추가 관세 부과 계획을 직접 밝히진 않았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적인 관세 부과 대신 중국과 캐나다, 멕시코 등을 중심으로 불공정 무역 관행 조사를 지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단 관세 정책 강도가 예상보다 후퇴하면서 주요국 화폐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 지수도 한때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취임 첫날부터 100개 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 이런 전망이 많지 않았습니까? 관련한 언급도 있었을까요? 네, 아직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행정명령을 첫 번째로 서명했는지는 전해지지 않고 있는데요. 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행정명령을 언급하면서 남북 국경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이민자 문제 대응을 위해 군대를 보내겠다고도 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And I will send troops to the southern border to repel the disastrous invasion of our country. 이와 함께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도 언급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인플레이션의 원인으로 에너지 가격 폭등을 지목하면서 석유와 가스 시추 관련 규제를 풀고 개발을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파리기후 변화협정의 탈퇴도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행정명령으로 전기차 의무 규정을 철폐하겠다고 했는데요. 이를 통해 미국 정통 자동차 산업과 노동자를 살리겠다고 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상 전기차 보조금을 없애거나 축소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김성훈 기자 얘기 잘 들었고요. 자, 계속해서 김동필 기자와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일단 금융시장 흐름도 좀 궁금한데 네. 비트코인 가격이 취임식 전에 급등했다가 네. 막상 취임식이 열리고 나니까 또 하락세로 반전을 했어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취임식 전에는 크게 올랐다가 취임식 직후 다시 뚝뚝 떨어졌는데요. 비트코인은 트럼프 취임식을 앞두고 11만 달러 턱밑까지 오르면서 사상 최고가를 새로 쓰기도 했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딴 민코인까지 출시하면서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 열기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었는데요. 하지만 이 같은 고공행진은 취임식 직후 멈췄습니다. 비트코인은 뚝 떨어지면서 10만 달러대를 위협받았고 이후 10만 달러 초반에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취임식 직후 이렇게 분위기가 반전된 건 취임사에서 가상자산과 관련된 어떠한 언급도 없었기 때문으로 풀이되는데요. 시장에선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 비축 자산으로 정하는 등 이 내용이 담긴 행정명령을 출시할 것으로 이렇게 관측이 나왔었는데 이러한 기대감을 전혀 충족시켜주지 못한 겁니다. 실제 백악관에서 공개한 1호 행정명령 목록에서도 가상자산 관련 내용은 쏙 빠져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좀 뉴스에 팔아치운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백악관이 공개한 정책 의제도 있습니다. 6개나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백악관 홈페이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선서 이후 직후 개편이 됐는데요. 여기에 인플레이션 종식과 감세, 그리고 힘을 통한 평화와 같은 트럼프 행정부가 우선순위를 둔 6개 정책 의제가 공개된 겁니다. 4년간 이뤄진 바이든 정부의 정책을 사실상 모두 되돌리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렇군요. 자, 취임사 얘기 조금 더 짚어보면 파나마 운하에 대한 언급이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조만간 멕시코만의 명칭을 미국만으로 바꾸겠다라면서 파나마에 넘겨진 운하를 되찾아오겠다고
그렇게 발언을 한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어리석게 파나마의 운하를 넘겼다라면서 미국 선박들은 과도한 요금을 내고 있고 미국 해군도 공정하지 못한 대우를 받고 있다라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되려 파나마 운하를 중국이 운영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달 발언에 이어서 다시 한번 파나마 운하에 대한 운영권을 되찾아오겠다고 강조한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 끝으로 미국 우주 비행사들을 화성으로 보내서 그곳에 성조기를 꽂겠다라면서 황금기는 이제 막 시작됐다라고 취임사를 끝냈습니다. 네, 화성 얘기까지 나왔군요. 예, 김동필, 김성훈 기자 모두 수고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트럼프 2기 행정부와의 관계 재건에 협력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한다면서 우크라이나 문제와 관련해 트럼프 정부와 대화하는 것에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CNN은 트럼프 대통령 측이 푸틴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직전 친인척과 전 정부 인사들에 대한 사면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정치적 보복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남동생과 여동생 부부 등 5명을 선제적으로 사면했습니다. 또 앤서니 파우치 전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과 마크 밀리 전 합참의장, 그리고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선제적 사면도 단행했습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보복을 공언해온 인물들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이 열린 오늘 뉴욕 증시는 마틴 루터 킹의 날을 맞아 휴장했습니다. 투자자들은 그동안 임기 첫날부터 트럼프 행정부가 강력한 관세 정책을 시행할까 우려했었는데요. 예상외로 트럼프 대통령이 곧바로 새로운 관세 정책을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간밤 3대 지수 선물은 모두 상승했습니다. 확인해보면 다우 선물은 0.38% 올랐고요. S&P 500과 나스닥 선물은 각각 0.36%, 0.41% 올랐습니다. 이번 보도는 월스트리트 저널로부터 나왔는데 외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당일 미국의 무역 적자와 교역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하는 지시를 내릴 예정이지만 곧바로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은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외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보편 관세와 대중 고율 관세 부과라는 선거 공약을 어떻게 이행할지를 두고 차기 행정부 내에서 여전히 논쟁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도 일단 한숨 돌리자 유럽 증시는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는 오늘 0.49% 올랐고요. 프랑스 카크 지수는 0.31%, 영국 푸시 지수는 0.18% 올랐습니다. 달러와 가치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첫날 관세 관련 행정명령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소식에 급락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가 전해진 뒤 100구를 약간 웃돌던 달러 인덱스는 현재 시각 오후 5시 기준 108 초반대에서 거래됐습니다. 취임식을 앞두고 10만 9천 달러까지 올랐던 비트코인은 현재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취임 당일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 전략 비축 행정명령을 내놓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시장에 훈풍을 불어넣었지만 관련해서 구체적인 행정명령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이자 현재 10만 3천 달러 부근까지 떨어졌는데요. 오늘 오전 6시에 업비트에서는 1억 5,500만 원대에서 움직였습니다. 국제유가는 트럼프 당선인이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 선포와 함께 미국 내 석유 증세를 예고하자 하락했습니다. 오늘 WTI와 브렌트유는 각각 1.27%, 1.06% 떨어졌습니다. 이외에도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랩 추가하시면 다양한 해외 주식 정보 확인할 수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서학개미 브리핑입니다. 먼저 5위는 테슬라의 하루 수익률을 2배로 따르는 TSLR, 그리고 테슬라가 1위에 올랐습니다. 지난주 테슬라의 주가는 롤러코스터를 탔는데요. 신형 모델 Y의 흥행과 모건 스탠리의 목표 주가 상향 소식이 주 초반에 상승세를 견인했습니다. 사이버트럭의 가격 할인으로 판매 부진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주가가 급락하기도 했지만 머스크의 틱톡 인수 가능성으로 주가가 다시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처럼 악재와 호재가 반복하면서 테슬라는 계속 건재한 흐름 보였는데 이에 서학개미가 차익 실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4위는 리게티 컴퓨팅입니다. 양자 컴퓨터는 빅테크 CEO들의 발언에 주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올해를 양자 기술 준비의 해로 선언하면서 무너졌던 주가가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또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던 엔비디아도 퀀텀 데이를 발표하고 양자 컴퓨터 인력 모집에도 나섭니다. 낙관적인 전망에 서학개미가 매수 우위 보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3위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하루 수익률을 같은 방향으로 3배 따르는 엑소엑셀입니다.
지난주 반도체주를 주도했던 건 금리였는데요. 예상보다 강한 고용 지표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멀어졌었지만 미국 12월 PPI와 근원 CPI에서 둔화세가 관측되면서 금리 인하 불씨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매파 인사로 꼽히는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의 비둘기적 발언으로 불씨가 더 커졌는데요. 또한 트럼프 2기 행정부를 앞두고 친기업 환경이 형성될 거란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매수 우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위는 아이온큐입니다. 리게티와 달리 아이온큐는 매도 우위인데요. 아이온큐의 경우 현재 주가가 38달러대로 9달러대인 리게티보다 가격이 높고 주가 변동폭도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단기적인 급등을 노리고 수익을 얻기엔 리게티보다 가격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면서 매도 우위를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의 귀환을 바라보는 월가의 시선은 어떤지 글로벌 비치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미국을 위대하게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는 트럼프의 경제 공약이 물가 상승세를 예상보다 가파르게 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경제 전문가 73명을 대상으로 벌인 조사에서 올해 말 인플레이션 평균 전망치가 2.7%로 나타났다고 짚었는데요. 직전 조사 당시보다 0.4%포인트 높아진 수치고 내년 말 전망치도 기존 2.3%에서 2.6%로 높아졌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인상과 감세, 이민 제한 효과를 반영하면서 특히 눈길이 가는 건 모든 국가의 평균 10%포인트에 더 높은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한 점입니다. 추가 관세가 CPI 상승률을 연말 기준 0.5%포인트 높이는 요인으로 꼽혔고요. 다만 협상에 따른 관세 면제 가능성 등 이 같은 전망에 상당한 불확실성이 있다는 지적도 따랐습니다. 예상 경제 성장률도 수정됐는데 올해 GDP 성장률은 소폭 높여 잡았지만 내년의 경우 직전 전망치보다 낮은 2%로 하향 조정했고 인플레이션과 경제 성장 전망이 바뀌면서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조정 계획도 늦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런가 하면 블룸버그는 한술 더 떠서 이 트럼프의 귀환에 맞춰 금융시장이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반영하기 시작했다 싶었습니다. 환매 조건부 채권 금리와 연동한 옵션 거래를 분석해보니 연준이 연말까지 금리를 인상할 확률은 25%로 평가됐는데요. 통신은 불과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금리 인상 가능성은 고려되지 않았고 옵션 트레이더들의 60%는 추가 금리 인하를, 나머지는 동결을 예상하고 있었다 달라진 분위기를 짚었습니다. 뉴욕 연은 경제학자 출신인 필 셔틀은 트럼프가 내세우고 있는 관세와 이민 단속 등이 인플레를 끌어올릴 것이라며 오는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제시했고요. 이 같은 의견은 아직 소수입니다만 블룸버그는 연준이 필요할 경우 빠르게 방향 전환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은 역사를 통해 증명됐다며 경기를 늦출 수 없다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파이퍼 샌들러의 벤슨 거럼 역시 머니마켓 옵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한 차례 금리 인상 가능성이 10% 미만으로 반영돼 있다 말하면서도 시장이 전반적으로 이제 금리 인상과 인하 리스크를 고루 보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한국 경제가 트럼프 2기와 계엄 후 폭풍, 이중 충격에 직면했다는 파이낸셜 타임즈 기사도 살펴보죠. 신문은 성장을 위한 고투, 정치적 충격이 경제적 근심을 더하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아시아에서 네 번째로 큰 한국 경제의 이러한 정치 상황이 원화가치 하락과 성장 둔화 등 직면한 문제에 추가됐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의 보호주의 무역과 이민 정책이 미국 물가 상승률을 끌어올리면 연준이 더 매파가 돼 원화와 한국 성장률에 더한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내다봤고요. 한국산 상품 수입 급증은 트럼프의 오랜 골칫거리인 대미 무역 흑자를 이끌었고 이는 한국을 보복에 취약하게 만들었다 싶기도 했습니다. 정치적 혼란에 대해서는 차기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정책 결정자들의 로비 시도뿐만 아니라 한국의 구조적 경제 현안에 대응할 능력이 국내 정치 위기로 마비됐다고 지적하기도 했고요. 원화 약세와 정치 불안정 속에 소비자, 기업 신뢰가 약화됐고 기술, 철강, 석유화학 등 한국 수출 기업들은 저가 중국 기업들과 치열한 경쟁에 직면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4년 만에 화려하게 백악관으로 복귀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 시대를 선포했습니다. 보편 관세 등 앞서 예고했던 정책들을 약속한 대로 시행할 것임을 거듭 강조하면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것이라는 우려도 큰데요. 세계 경제 포럼에 참석한 블랙록의 필립 힐데브란트 부회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들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I'd say at the global level, to me, the biggest concern is while inflation has clearly come down, much of it driven by the post-pandemic adjustments, I don't think this inflation story is completely over. So I think, and depending on the policies that will be implemented, I think the biggest risk would be that we wake up and realize inflation is not just sticky, but continues to be stubbornly sticky, in which case, we won't get any of the rate cuts that have been priced in earlier. 이처럼 트럼프 2.0 시대의 문이 열리면서 국제 질서는 물론 글로벌 증시가 급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우는 것이 좋을까요? 골드만삭스의 수석 글로벌 주식 전략가는 포트폴리오의 다각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식과 채권 모두 갖고 있는 것이 좋다고 말했고요. 주식의 경우 매그니피센트 7에서 벗어나 투자 범위를 넓히라고 조언했습니다. We, in our view, believe that because equities have gone up so much, they're pretty fully valued. That means we're likely to see less valuation expansion as a driver for index returns this year. We actually think being overweight of equities and bonds are a good way of diversifying some of the risks that we're seeing, and that's a position that we're taking. We're underweight of credit, for example. Within equities, we think that you can diversify by broadening out exposure in the US, away from the focus on the Magnificent Seven, although they're still likely to achieve good returns. We think the risks are going up. 이 같은 인플레이션 우려에 미국 국채 금리는 또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정책들이 실제로 시행이 될 경우 국채 금리는 더 큰 폭으로 오를 텐데요. 일본 노무라 증권의 글로벌 거시 리서치 책임자는 올해 10년물 국채 금리가 5에서 6% 수준으로 오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There is a decent risk in my view that we could be heading to somewhere between 5 to 6% this year on 10-year treasuries. When we throw both those things in, the 1990s environment and the fiscal deficit and, as you just mentioned, Trump's administration coming in, and we think ultimately a lot of those policies will be inflationary, at least in the first year. It does raise a risk in our view that 10-year treasury yields could go through the 5% mark. That I will faithfully execute the office of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nd felt something hit me really. 다시 돌아온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황금 시대가 지금 시작된다며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취임사의 키워드는 예상대로 미국 우선주의였는데요. 글로벌 경제와 외교, 안보 무엇 하나 이제 달라진 미국의 등장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파장이 얼마나 클지 분석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조홍근 고려대 특임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취임사 먼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의 2기 취임을 축하드리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그래서 취임사에서 강조한 대로 그 위대한 미국을 만드는 것을 넘어서 더 좋은 미국, 더 좋은 세계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대통령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막 트럼프 2.0이라는 게임이 시작된 상황입니다. 게임에는 게임의 룰이 있고 룰 아래에서 움직이는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룰과 플레이가 상호작용을 하고 그 상호작용이 게임의 성과를 만들죠. 그래서 트럼프 2기 4년은 바로 트럼프 2.0이라는 게임의 룰을 어떻게 만들고 또 플레이어가 어떤 전략과 정책을 어떻게 운용해서 그런 경제적 성과 그리고 사회적 성과를 어떻게 높일 수 있을 것이냐 하는데 아주 각국이 아주 치열하게 상호작용을 하는 그런 과정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 다방면에서 이제 대전환이 시작이 될 텐데요. 뭐 키워드 또는 시사점이 있다면 어떻게 꼽아주실 수 있을까요? 네, 트럼프 2기 정책은 미국 우선주의라는 이런 그 슬로건을 높이 내걸었죠. 그래서 미국 우선주의라는 첫 번째 키워드가 먼저 드러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거기에는 불확실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우선주의라고 하는 이 수사와 레토릭이 향후 실제로 전개되는 정책에서 어떻게 어떤 현실로 구현될지는 불확실성 속에서 주시해야 하기 때문이죠. 사실 트럼프 2기 정책은 그 자체의 모순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예컨대 관세 인상, 세금이나 이민 제한은 그동안 낮춰온 인플레이션을 다시 높이고 미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지 못하게 할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달러와 강세를 가져오고 미국 무역 적자를 확대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트럼프 2기 정책의 목표와 상충됩니다. 그래서 트럼프 2기 정책에 대한 실제 평가는 몇 년 지난 다음에야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 시점은 불확실성 속에서 상황을 주시하는 그런 국면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 불확실성 중에 가장 큰 관심사가 지금 관세잖아요. 물론 이제 첫날 우려했던 보편 관세 관련한 얘기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제 계속해서 관세 카드를 뭐 무기로 이제 활용을 할 텐데 이게 보편 관세가 빨리 또 급진적으로 현실화될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관세 정책이야말로 트럼프 2기 정책의 하이라이트인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막 출범한 지금 실제 그 업무를 실행할 정책 그 주무부처라 할 수 있는 재무부와 상무부의 정책 방향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2기 행정부의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과 하워드 러틀릭 상무장관의 관세 정책에 대한 인식이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센트 재무장관은 관세 순수주의자라기보다는 관세 점진주의자에 가깝다는 평가를 대체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구적인 관세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협상의 도구로 관세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네. 또한 관세는 협상을 레버리지와 시장이 적응할 시간을 제공하는 일종의 포워드 가이던스 형태로 보고 있다는 것이 매우 시사적입니다. 한편 그 상무장관의 경우에도 유사한 맥락에서 관세 정책을 지지합니다. 역시 관세 순수주의자가 아니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또한 관세 보편주의자도 아니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국가의 어떤 상호 관세에 맞추어서 제품별로 부과하는 관세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네. 그래서 두 장관 모두 관세를 좋아하고 관세를 협상을 레버리지로 쓰는데 관심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장관과 상무장관 앞으로 트럼프와 어떻게 의견을 맞춰가면서 또 미 의회와 어떻게 할지 이런 관세 정책에 대한 방향을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금융시장 전망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취임 전에 달러와 뭐 국채금리 굉장히 크게 흔들렸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뭐 우려와 기대가 지금 교차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기조는 지금 우상향인 것 같아요. 뉴욕 증시 흐름 이렇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사실 그 미국 주식시장은 지금 그 주요 시장 중에 가장 높은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가 수익 비율이 20년 내 최고 수준으로서 인공지능을 포함한 미래 산업에서 어떤 리더십을 향유하는 미국 애외주의에 대한 시장 확신을 반영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미국 애외주의는 트럼프 2.0에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예상되는 그 규제 완화와 혁신의 촉진, 감세, 낮은 에너지 가격이 이런 경제 성장과 주식 시장에 매우 유리한 정책 조합을 만들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연준 통화 정책도 관심사예요. 지금 파월 의장과 앞서 뭐 트럼프 행정부 갈등 가능성도 우려가 좀 컸었는데 이 교수님 통화 정책 전문가시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네, 미 연준의 양대 책무는 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입니다. 그래서 현재 성장세가 견고하고 고용이 호조를 보이는 반면에 네. 트럼프 위기에 관세, 감세, 이민 정책이 가져올 인플레이션 압력 가능성을 고려할 때 앞으로 금리 인하 폭과 속도에 신중한 접근이 예상되는 시점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트럼프 위기 정책에 대해서 짐작하지도 추측하지도 가정하지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의 레토릭이 아니고 실제 정책을 보고 나서 평가할 수 있다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네. 이런 불확실성 또 방금 예측 불가능하다는 이 힘들다는 부분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 정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네. 우선 이제 트럼프 위기 정책이 앞으로 현실 속에서 실제로 어떻게 구현되느냐를 정확히 짚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미 연방대법원의 판례 이론을 인용해 본다면은 1937년 연방대법원 판례에서 비롯된 이른바 총체적 상황 판단 이론이 있습니다. 네. 어느 하나 또는 특정 요소에만 의존하지 않고 모든 정보와 상황을 총체적으로 고려해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의사 결정에 있어서 경직적인 체크리스트가 아닌 밸런스 있는 접근 방법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론입니다. 이 판례 이론이 경제 문제에도 적용되는 바가 있습니다. 트럼프 위기에서의 인플레이션 궤도, 통상정책, 산업정책, 이민정책, 외교 군사정책 등 총체적 상황 판단이 기묘합니다. 그 과정에서 특히 재정, 통화, 금융의 조화로운 정책 조합이 모색돼야 할 당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교수님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홍균 고려대 특임 교수와 함께 트럼프 2기 시대 변화와 대응 방안 짚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제47대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미국의 황금 시대는 이제 시작된다며 미국이 더 이상 외국에 이용당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최우선으로 두고 무역 시스템 개편에 즉시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인 대신 외국에 세금과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부 국경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 병력을 주둔시켜 불법 이민자 유입을 차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국가에너지 비상사태도 선포해서 석유 시추 등 관련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그린 뉴딜 정책이 종료된다면서 전기차 의무화 정책이 폐지된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백악관은 파리 기후 협정에서 다시 탈퇴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달러화는 트럼프 취임 첫날 새로운 관세 정책이 발표되지 않을 거란 보도에 급락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취임식을 앞두고 장중 10만 9천 달러를 돌파했다가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본격적인 트럼프 시즌2가 막을 올렸습니다. 뉴딜 정책을 종료하고 전기자동차 의무화를 철폐해야겠다. 트럼프가 오늘 취임사에서 못 박은 얘기인데요.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세액공제를 보고 미국에 대거 투자를 해온 국내 배터리사들 운명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건지 김대우 경제학 박사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취임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IRA 어떻게 될까요? 예,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사 일기보다 훨씬 더 강력해진 미국 우선주의, 또 미국을 위대하게 Make Great America Again 이런 구상이 더 강력하게 발표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그린 뉴딜을 꼭 집어서 그린 뉴딜 폐지하겠다. 이게 바이든의 대표 정책이었죠. 그린 뉴딜. 예, 이게 2019년에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말기에 의회와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갈등을 빚다가 그러니까 의회에서는
미국이 그린 뉴딜로 가야 된다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무슨 그린이냐? 나는 동의하지 못하겠다 이러니까 의회에서 당시에 국회의원들이 그린 뉴딜 결의안이라는 것을 통과시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픈 자신의 상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그 취임사에서 전면 폐지. 그리고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 뉴딜은 신종 녹색 사기다. 이렇게까지 표현했습니다. 그린 뉴딜의 내용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러니까 뉴딜이라는 게 잘 아시는 대로 1933년에 취임했던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기존의 정책 방향을 완전히 버리고 서로가 양보하면서 새로운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한 뉴딜 정책을 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딜이라는 게 라스베가스에 가면 블랙잭을 할 때 이 패를 나누어 주는데 나누어 주기 전에 거대한 이 포카를 하나의 일단 모집단으로 묶어서 나누어 주는데 딜은 이것을 다시 섞어버리고 다시 시작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을 새로 시작한다는 건데 그런 점에서 뉴딜을 그린 뉴딜이 2019년에 시작이 됐고 이게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이어서 집권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그 그린 뉴딜 정책 하에서 IRA도 나오고 각종 녹색 정책들이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그 뉴딜 정책에 따라서 파리 협약에 가입을 이제 다시 바이든 대통령은 다시 가입을 한 것인데 이것을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정면으로 폐지를 얘기했고 그러나 그 그린 뉴딜에 탈퇴한다는 얘기가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에서 어떻게 탈퇴하겠다 이것을 밝힌 것은 아니에요. 오늘은 큰 틀의 아웃라인만 얘기를 했다. 그렇습니다. 그린 뉴딜이라는 건 없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백악관의 관계자가 파리 협약에 바로 탈퇴할 것이다. 이게 언론 보도에 또 나왔어요. 이게 저 맥을 지금 같이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저는 버금이라는 분. 내무장관 후보자 말씀하시는 거죠? 예, 더글라스 버금이라는 분인데요. 자, 내무장관 하니까 한때 우리나라는 행정안전부를 내무부라고 했는데 그 내무부하고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말하는 내무부라는 것은 Department of Interior. 미국은 연방정부지 않습니까? 국무부라든지 이런 것은 외국을 향해서 정책을 하는 건데 미국은 50개 주 국내 경제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로 다루는 것이 미국의 인테리어 부서 내무부인데 그 장관 후보로 현재 지금 내정이 된 분이 국회 청문회에서 아주 전기차 인센티브 IRA에 난 반대한다. 이유는 중국 의존만 높일 뿐이다. 그러면 전기차 의존 인센티브를 반대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미국 영토 내에 석유와 가스 등의 시출을 무제한 허용할 것이다. 자,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방점이 찍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사실은 이분 부통령 후보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잘 아시네요. 원래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좋아하는 컬러고 실제로 많이 가까웠습니다. 자, 이 더그 버금의 이력서를 좀 올려주시면 좋겠는데요. 이분이 1956년생으로 나이도 비교적 있는 분이고 노스다코타 출신인데 시골에 그 농업 기계를 만드는 재벌 집안에 태어나서 노스다코타 대학과 스탠포드 대학 MBA를 했는데요. 스탠포드 대학 MBA를 할 때 바로 옆에 짝꿍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전 회장인 스티브 팔머였어요. 스티브 팔머가 그 스티브 잡스하고 같이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만든 회사를 스티브 팔머에게 팔고 본인이 마이크로소프트 수석 부사장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돈을 엄청나게 벌고 칼본 부동산 개발 그룹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뉴욕 부동산 사업에 같이 동반자예요. 그래서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 작년에 부통령 후보로 더글라스 버금이 지목이 됐는데 문제는 부통령은 친한 것도 친한 거지만 사실 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스윙 보트라든지
선거권이 많은 유권자가 많은 지역을 찾다 보니까 벤스가 된 것이지 사실 개인적인 친소 관계 입장에서 볼 때는 더글라스 버금이 훨씬 더 트럼프 대통령하고 가깝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팀이요. 베센트 재무장관, 그다음에 또 버금, 그밖에 또 상무장관, 러트닉 이렇게 나왔는데 베센트나 러트닉 두 장관은 주로 후원자들이에요. 근데 더그 버금은 동업자가 훨씬 더 가까워질 수가 있고 이분이 내무장관으로서 국가 에너지 정책, 각 주별 시추, 석유 시추, 가스 시추 이런 것을 관장하거든요. 원래 내무장관 이걸 병행을 하나요? 내무장관이 바로 미국 국토를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분의 정책이 바로 앞으로 환경 정책, 그린 뉴딜 정책과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분이 IRA를 없애겠다라고 얘기한 것은 상당히 영향력 있는 주목할 발언으로 보여집니다. 더그 버금의 이야기가 결국은 정책적 케미 면에서 트럼프와 거의 일치한다고 봐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취임사보다도 한 걸음 더 나간 거죠. 더그 버금의 얘기는요. IRA를 구체적으로 중국 의존도를 높이는 것. 근데 IRA를 없애면요. 트럼프 대통령과 현재 마가 팀, 공화당 정부에서는 양수 겸장의 양측의 이익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요. 이 IRA 정책이라는 게 왜 인플레 감축법이냐면요. 세금을 올려서 기업에 있는 돈을 흡수하는 법인세를 대폭 올리는 것이거든요. 그럼으로써 이 물가를 잡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세금을 올려서 거둬들인 돈으로 전기차를 주면 이제 환경도 보호하고 또 물가도 잡는다. 양수 겸장의 정책이라는 거죠. 그런데 일단 IRA법을 폐지하면 세금을 덜 거둘 수가 있어요.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방향 꼭 떨어지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전기차 보조금을 안 주게 되면 현재 이 내무장관 후보자가 얘기하는 대로 IRA 보조금 줘봤자 중국 전기차만 키워준다. 그러니까 중국 전기차도 막고 양수 겸장의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IRA를 보고 그동안에 달려갔던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는 어떻게 되냐?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가뜩이나 전기차 캐즘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LG 엔솔 배터리 대장주 지금 가장 먼저 실적이 나왔는데 여기도 지난해 실적이 안 좋았고요. 뭐 다 나머지 기업들도 상황이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K 배터리 중에서 에너지 엔솔이 대표 주자지 않습니까? 가장 잘 나가는 기업이었죠. 이 4분기 실적을 한번 보시면요.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자, 6조를 팠는데 그중에서 2,255억 원이 지금 적자예요. 그러니까 팔면 팔수록 영업을 할수록 손실인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업 손실보다 실질 손실은 더 많다. 6천억이 손실입니다. 실질 손실은 왜 다른 겁니까? AMPC라는 게 저게 IRA법에 따라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내야 될 세금 중에 인플레 감축법에 따라서 깎아주는 건데 저것을 회계장부에 미리 이익으로 잡는다고요. 그러니까 3,773억이 이익으로 나왔다고 계산을 했을 때 영업 손실이 2,200억이니까 만약에 AMPC는 실제로 돈을 번 건 아니니까 그것을 뺀다면 실질 손실은 6천억이다라고 이제 계산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지금 더그 버금이 얘기하는 대로 IRA법 없앤다고 그러면 저 AMPC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손실이 커지는 것이죠. 고스란히 6천억 원 규모가 영업 손실로 잡히는. 그렇습니다. 지금 에너지 솔루션이 적자로 반전이 됐는데 작년에도 흑자인 것처럼 착각이 일어났던 게 바로 AMPC, IRA법에 따른 그 미국 정부 보조금을 회계장부상 이익으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흑자가 난 것처럼 보였던 것에 불과한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AMPC가 없어진다? 이것은 국내 배터리사는 뭐 영업에 상당한 타격을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박사님, 근데 이 영향권이라는 게 중국 배터리도 마찬가지로 IRA가 축소되거나 폐지되면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지금 전체 시장에서 보면 중국 배터리는 굉장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영향을 받지 않을까요? 아주 핵심적인 대목을 질의를 꼭 집어주셨는데요. 만약에 전 세계 배터리가 똑같이 피해를 당한다면 뭐 캐즘이니까 한번 견뎌보자. 경쟁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중국 배터리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빠른 속도로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코로나 때만 하더라도요. LG 에너지 솔루션의 전체 배터리 시장 점유율이 약 50% 정도 세계 1위였습니다. 불과 몇 년 만에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렇습니다. 완전히 뒤집어져서 CATL이라는 회사, 이 CATL 닝드 셔다이라는 회사가 36%, 그다음에 비아디, 지금 우리나라에 자동차 새로 팔기 시작한 비아디가 17%, 이 두 회사만 합치면 54%예요. 그다음에 CALB라는 회사, 그동안 한국에서는 듣도 보도 못한 CALB라는 중국의 배터리 회사가 한국의 SK온과 삼성 SDI를 꺾고 4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상위 세 회사를 합치면 점유율이 무려 60%가 되는 것이고 LG 에너지솔루션은 떨어졌는데 그럼 왜 중국은 잘 되느냐? 애당초 그 미국의 IRA법이라는 게 중국산은 배제하는 거잖아요. 중국산 들어간 제품에 대해서는 세금 혜택이 전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IRA를 없앤다고 얘기를 계속 해왔을 때 타격은 한국 업체가 더 받는 것이고, 자 그렇다면 중국은 왜 잘 되느냐? 중국 내의 수요가, 중국의 배터리 업체 지금 판매 거의 90% 중국 내에서 팝니다. 아, 여전히 내수가 잘 되고 있군요, 여기는. 그렇습니다. 중국 전기차 계속해서 좀 판매가, 그러니까 그런데 중국이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국에서 팔 수 있는 길을 사실상 보조금 혜택을 중국에만 주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중국에도 팔 수가 없고 미국에서는 캐즘에 걸려 있고 또 IRA법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국 회사들이 충격이 훨씬 덜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박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K배터리는? 잘해야 되죠. 방법을 좀 설명을 해주세요. 잘해야 되는 결국 기술이 앞서는 방법밖에 없다. 그런데 특히 최근에 중국의 인산철 LFP 배터리가 성능이 좋아지면서 그게 좀 싸고 원래 우리나라의 그 삼원계 배터리보다도 성능이 훨씬 못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성능 차이가 많이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외교 통상 노력이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결국은 기술로서 승부를 내는 수밖에 없고 또 중국 시장도 우리가 뚫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전기차 캐즘이 이제 끝나면 일시적인 수요 정체라는 뜻인데 이게 끝나면 좀 살 길이 있을까 했는데 이게 워낙 장기화되다 보니까 진짜 끝나나 약간 싶기도 해요. 요즘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서 캐즘 회복 시간이 좀 많이 늦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배터리 없이 앞으로 세상을 살 수가 있겠느냐 그런 면에서 뭐 우리 이 위기를 어려움을 잘 돌파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 미국의 경우에도 전기차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술을 통해서 미국과의 합작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면서 중국산을 추월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찾아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기술 개발을 하면서 또 버티는 전략 여전히 필요해 보이네요.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이야기도 했는데요. 이건 현대차 그룹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식이죠. 이 소식은 내일 이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성훈입니다. 아침인 지금 전남 서해안과 제주도는 구름이 많고 울릉도와 독도는 흐린데요. 점차 하늘이 개면서 오늘 전국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는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한편 출근길 안개와 도로 살얼음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전까지 전국 곳곳에 짙은 안개가 끼면서 가시거리가 1km 미만으로 짧아져 매우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곳곳으로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 미끄럽겠습니다. 감속하셔서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영하 1도, 춘천 영하 6도, 대구는 영하 3도로 어제 아침보다 1에서 3도가량 기온이 낮아 쌀쌀한데요. 낮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겠습니다. 서울과 춘천 7도, 대구 10도로 포근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오늘 기온입니다. 중부지방의 아침 기온은 서울 영하 1도, 수원, 대전 영하 2도, 춘천은 영하 6도입니다. 낮 기온은 서울, 춘천 7도, 인천 6도, 청주와 세종 8도입니다. 동해안 지방 울진은 영하 2도, 속초와 강릉은 영상 1도로 아침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속초, 강릉에서 9도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 광주 0도, 부산 4도, 제주는 7도로 아침을 시작한 후 낮 동안 전주 9도, 대구 10도를 보이며 포근하겠습니다. 서해와 남해는 구름 많겠고 동해는 흐린 후 개겠습니다. 물결은 잔잔합니다. 계속해서 아침에는 쌀쌀하지만 낮에는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동해안에는 금요일과 토요일에 눈이나 비가 오겠습니다. 한편 전국적으로 미세먼지도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화요일 아침 저희 모닝벨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세상의 모든 경제는 SBS 비즈로 보입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6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